안녕하십니까. 일과의 정석 생명과학 파트를 맡은 12기 남도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 총 3가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의 구조는 우선 옛날에 배웠던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막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인지질이 파란색 머리와 꼬리를 가진 친구고요.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이런 살색 친구들이 막단백질이라고 불리는 단백질들입니다. 우선 인지질의 특징 자체는 저번에도 말했듯이 그림을 보시면 머리가 친수성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꼬리 자체가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소수성을 띠게 됩니다. 또한 1에 의해 세포 안팎의 친수성 환경에서 막 구조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즉, 옆에 그림을 보시면 얘가 친수성 머리고요. 밑에가 소수성 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수성 머리들이 바깥을 차지하고 소수성 꼬리가 안을 차지해서 이중적으로 막을 형성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깥 부분은 위에 고리와 같이 항상 바깥 부분은 친수성 그리고 안쪽은 소수성이므로 물을 만날 필요가 없고 또 안쪽 자체도 친수성을 띠므로 물질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구역 1, 구역 2번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막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막 단백질을 오타가 있네요. 막 단백질은입니다. 막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에 떠 있거나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밑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중간중간에 단백질이 껴있지만 여기 노란색을 보시면 제가 옛날에 스테로이드 설명할 때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죠. 콜레스테롤 자체가 이런 인지질 이중층 사이사이에 껴있으면서 이 이중층의 유동성을 조절한다. 즉 여기 중간중간에 껴있는 이 스테로이드 중 콜레스테롤이라는 친구로 인해서 얘네들이 전부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조금의 틈새를 만들어 줌으로써 얘들이 그냥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즉 여기 껴있는 단백질 역시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적어놨고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인지질 이중층을 저희가 유동 모자이크 유동 모자이크 막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모자이크 막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세포막의 기능들로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이 역할들이나 기능들은 잘 외워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형태 유지입니다. 일단은 한번 쓰고 제가 뒷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포 보호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 출입 조절입니다. 네 번째로는 세포 밖의 신호를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 세포막을 통해서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이 정도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세포막 사이사이에 껴있는 이 막단백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막단백질 기능 자체는 첫 번째로 수송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효소의 활성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호 전달의 기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포 간의 인식을 해줍니다. 네 번째로는 세포 간의
결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세포 골격, 저번에 배웠던 그 중간 섬유, 미세 섬유 등등 세포 골격과 저희가 ECM이라고 하죠. 세포 외기질, 세포의 기질이 얘가 ECM이라고 하거든요. 외기질과 부착, 과를 빼고 그냥 세포 골격의 부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ECM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단백질 중에 이런 단백질 이렇게 둥그러니 껴있는 단백질이 있지만 이렇게 줄줄이 해서 이렇게 세포 외부에 기질처럼 있는 단백질, 이 세포 외기질, 즉 ECM이라 불리는 애고요. ECM 자체가 정확히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냥 이 세포막이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세포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이 세포와 또 다른 옆에 있는 세포 사이에 물질적인 지지 또는 세포를 살짝 둘러싸는, 에워싸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리적 지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서 이 막단백질의 기능을 캠벨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벨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아까 말했던 A에서 F까지 역할이 전부 있습니다. 수송은 말 그대로 수송입니다. ATP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효소의 활성입니다. 효소가 이렇게 막 단백질 사이에 있는데 막 단백질이 효소인 경우 이렇게 막 사이에 끼어 있는데 작용 부위에 반응물이 왔을 때 효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호 전달입니다. 이런 막 단백질이 수용체로 작용을 하여 신호 분자가 왔을 때 신호를 전달, 즉 세포 내부나 밖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수용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는 세포 인식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세포에는 인지질, 콜레스테롤, 그리고 막단백질 등이 있지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솟아난 게 있거든요. 얘네들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세포와 세포 간 인지를 할 때는 이러한 탄수화물을 다른 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이 얘를 인식해서 얘는 다른 세포구나 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포 간 결합입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아무튼 막단백질끼리 세포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포 골격과 세포 외기질의 부착입니다. 우선은 그냥 밖에 있는 게 아까 그 길다란 이 세포 외기질 ECM이고요. 이 ECM에 그냥 세포 골격, 중간 섬유 아니면 미세 섬유, 미세 소관 같은 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단백질 역할을 알아봤고 이로써 세포막의 구조, 기능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세포 소기관 아니면 그 구성 요소들을 알아봤다면 이제 그 구성 요소들끼리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이동 방법들을 배우는 겁니다. 우선은 저희가 알아볼 것은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알파로 하나를 더 배울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얘네들은 선택적 투과성이라 불리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세포막 자체가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크기가 작고 극성이 없는 물질은 인지질 이중충으로 바로 통과가 되거든요. 하지만 크기가 너무 크고 인지질보다 너무 큰 경우, 단백질 같은 경우, 그리고 극성이 없는 잠시만요. 오타가 있는데 극성이 극성을 띠는 극성이 있으면 얘네들을 못 지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산이 일단은 극성을 안 띠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 극성이 있으면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아예 못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CO2 같은 경우도 극성이 있지만
굉장히 작고 크기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거의 못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크기 큰 거 자체는 아예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얘네는 막단백질 그냥은 못 통과하고요. 막단백질을 통해서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물질 수송의 역할을 아까 한댔죠. 그 방법을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배워볼 건데 첫 번째로 확산입니다. 확산 자체는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므로 ATP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하지 않는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가는 건 굉장히 자연현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되고요, 굳이. 그리고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ATP를 사용하지 않는 확산 등의 방법, ATP를 사용하지 않는 수송 방법을 저희가 수동수송이라 하고요. 이러한 수동수송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확산 또는 단순 확산, 그리고 촉진 확산 이란 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단순 확산은 인지질 막 그대로 지나가는 거고 촉진 확산은 어떠한 막단백질 등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종류를 적어 놓을게요. 단순 확산, 촉진 확산. 근데 이 촉진 확산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수송 단백질, 막단백질의 종류 중에 수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막단백질을 저희가 수송 단백질이라 하는데 이 수송 단백질을 통해 확산을 하게 되고 또한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이런 그냥 인지질을 통과하는 단순 확산보다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촉진 확산이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물질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수송 단백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통로, 두 번째로는 운반 단백질입니다. 통로 단백질 자체는 말 그대로 세포의 용질 자체가 그냥 그대로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단백질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운반해주는 단백질로서 이런 용질들이 작용 부위 등에 붙으면 이 단백질이 인지를 하고 다시 반대쪽으로 입구를 열어줌으로써 용질이 세포 외부에서 내부 아니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수송 단백질, 즉 운반 단백질입니다. 이러한 예시로는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당연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자체는 삼투입니다. 삼투 자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선은 반투과성 막을 통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했지만 용매가 이동하는 확산되는 현상입니다. 즉 뭐냐, 반투과성 막이라는 것 자체가 용질은 못 통과하고요. 물 같은 용매들이 통과를 함으로써 농도를 좌우를 맞춰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삼투압 자체가 정확한 정의가 삼투가 일어날 때 반투과성 막, 즉 이렇게 물이 이동할 때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을 삼투압이라 하고요. 이러한 세포막에서 삼투가 일어날 때는 당연히 농도를 맞추기 위한 자연현상적인 이름으로 ATP를 소비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실험을 해봤거든요. 삼투가 세포에 미치는 영향 해서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넣어보았습니다. 여기서 등장액 자체는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농도와 비슷한 거의 유사하게 만든 농도가 동등한 액체고요. 여기는 높을 고에서 농도가 굉장히 높고 낮은 용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당연히 등장액은 정상 상태겠죠. 왜냐하면 세포가 이렇게 있고 비커에 등장액에 이렇게 담아뒀는데 바깥이랑 안쪽이 농도가 같으니까 물이 일단은 얘네들도 반투과성 막이다 보니까 물은 무조건 이동해요. 용매는 이동을 하는데
나간 양이랑 들어온 양이랑 일치하니까 총 이동량은 거의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동은 해요, 무조건. 이동을 안 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얘네들의 농도가 완전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장액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만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세포 안에 있는 용매 아니면 용액들이 농도가 더 낮으니까 바깥으로 물이 나가겠죠, 용매가. 그렇게 되면 얘 자체의 물이 줄어드는 거므로 얘네들이 굉장히 쪼글쪼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동물세포 자체는 쪼그라듦이라고 표현을 했고, 식물세포는 특이하게 저희가 세포벽이 있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세포벽에서 이 세포막이 쭈글쭈글해진다. 그래서 세포막과 세포벽이 떨어진다 라는 표현을 저희가 원형질 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얘네가 바깥에가 굉장히 연한, 농도가 굉장히 연한 용액에 넣었다 생각을 해보시면 안쪽이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잖아요. 그러므로 안쪽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나가는 것 비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우선은 반투과성 막 자체가 용매가 이동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한 방향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기도 하는데 안쪽에 농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양이 훨씬 더 많고 나가는 양이 굉장히 극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거의 통상적으로 보면 나가는 게 그냥 없다보다는 거의 그냥 합계로 치면 들어오기만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액체가 원래 있던 것보다 계속 들어오니까 세포 자체가 빵빵해지겠죠. 그래서 동물 세포 자체는 이러한 빵빵한 형태, 근데 너무 빵빵해지다가 얘가 터질 수 있어요. 터지는 것을 저희가 여기선 용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희는 용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용어를 잘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식물세포 자체는 아까 벽이 있댔죠. 이 세포 벽으로 인해서 동물세포처럼 터지진 않고요. 이렇게 세포 벽이 보호를 해주는데 이로 인해서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정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최대로 늘어났다 해서 최대 팽윤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팽윤을 하게 되면 터질 수는 있지만 식물세포 벽이 있으니까 꽉 잡아주죠. 나중에 그래프를 보겠지만, 그래서 이 팽윤하는 정도, 식물세포의 팽윤하는 정도는 한계치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밖으로 들어오거나 액체가 나간 것만 아니라 용매가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오는 용매 자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가 만약에 고장액 농도가 높은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나가는 것 자체가 저희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안쪽이 농도가 낮고 바깥쪽이 농도가 높으니까 용매를 바깥으로 내보냄으로써 바깥쪽의 농도는 낮춰주고 안쪽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여줌으로써 농도를 최대한 비슷하게 해준다. 안팎을 비슷하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나가는 용매의 역할이죠. 즉 얘네는 아까 정의에서도 봤듯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얘는 삼투압입니다. 그러나 제가 쌍방이랬죠. 한쪽이 나가면 무조건 들어오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 양이 고장액에선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매우 작죠. 작기 때문에 거의 나가는 것으로만 보인다. 그래서 쪼그라든다. 원형질 분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팽압이라고 부르거든요. 즉 원래 있던 고장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물이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지 마, 나가라 라는 식으로 해서 다시 물을 들여보내는 것이 팽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간 양은 이 삼투압으로 내보낸 용매 빼기 이 팽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간 물의 양을 계산해야 된다 해서 흡수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즉 아까 말했던 나가는 물, 용매가 삼투압이라면 다시 들어오는 팽압을 빼줘야지만 나가는 양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흡수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부 배운 내용을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봐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조건 식물세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평균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여기가 등장액, 즉 정상 상태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고장액이기 때문에 고장액은 아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고 했죠. 지금은 식물세포만 봅니다. 그래서 이쪽은 원형질 분리만 일어나는 곳이고요. 저장액으로 갈수록 삼투압이 점점 내려가지만 일단 있는 것 자체는 보이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팽합이 존재하게 됩니다. 팽합 자체가 저장액 자체가 저희가 아까 바깥이 농도가 낮으니까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잖아요. 이 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바깥으로 물을 내보내는데 이게 팽합입니다. 즉 순 이동량은 아까 제가 흡수력이라 했죠. 들어오는 것 빼기 나가는 거. 즉 여기서 들어오는 삼투압 빼기 나가는 팽합을 해준 그래프가 여기 보이시는 이 흡수력 그래프입니다. 보이시죠? 시각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형광펜으로 따로 칠했고요. 이 파란색 형광펜으로 칠한 게 바로 이 흡수력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평균, 이렇게 최대로 세포 벽을 통해 막힌 최대로 팽창된 상태를 최대 평균이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당연히 이 흡수되는 양이 없어야겠죠. 즉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같아지게 되면서 뺐을 때 0이 됩니다. 이 흡수력 자체가. 그러면 따로 물질 교환을 안 하고 최대한 그냥 세포 벽이 이렇게 있으면 세포 막 이렇게 완전 뺑뺑하게 차 있겠죠. 그 상태를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전체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래프입니다.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이 그래프를 눈으로 꼭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또 중요한 게 이 숫자, 일단 1.0을 기준으로 하고 1.3이 됐을 때 최대 평균이 된다. 즉 흡수력이 0인 상태가 된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팽합이 0인 건 아시겠죠? 왜냐하면 원형질이 분리됐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고장액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세포에서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이 있다 했는데, 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제가 팽합이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팽합을 0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좀 다르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배울 때는 무조건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온 게 있어서 얘 자체를 팽합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 자체는 팽합이 0이라 돼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저장액에서만, 얘가 저장액이라 했을 때 저장액에서만 물이 들어오고 이걸 밖으로 빼내는 것을 팽합이라 하고, 고장액 같은 경우는 그냥 물이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다시 들어온 양이 있긴 하지만 얘 자체를 팽합이라고 부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그래프가 굉장히 대중적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 고장액, 얘가 저장액이거든요. 고장액에서 다시 들어오는 물 자체를 저희가 팽압으로 생각을 지금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우선은 저장액에서만 팽합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둘 다 나가고 들어가긴 해요, 무조건. 네, 이 부분은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장액에서만 나가는 다시 삼투압에 반하는 나가는 용매가 나가는 힘 자체를 팽합, 고장액에서는 팽합이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동량은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능동수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수성 자체는 크기가 비교적 작은 물질이 세포막의 막단백질을 통해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 농도 기울기에 반하여 이동을 하는데, 세포막에서 능동수성이 일어날 때 이렇게 기울기를 반하는 경우, 즉 자연 위배인 경우는 ATP를 무조건 소비해야 합니다. 또한 세포막의 막단백질을 이용하여 일어납니다.
예시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나트륨 칼륨 펌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를 예시로 하여 능농수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보았는데요. 그냥 간단히 과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내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있는데 이 나트륨 이온이 얘가 막단백질이거든요. 막단백질의 작용 부위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하게 되면 이 ATP 자체가 인산화를 하여 그 PI 인산기 하나를 이 막단백질에 주게 되고 막단백질에 주게 되면 PI 즉 인산기가 붙으면서 막단백질 전체가 인산화되게 됩니다. 인산화가 되면 특정 구조상 이렇게 바깥으로 다시 입을 벌리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때 결합되어 있던 나트륨은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이제 구조가 변했으니까 그 칼륨 이온이 붙을 수 있는 자리가 다시 형성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칼륨 이온이 이렇게 붙으면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온화가 풀리면서 다시 원래 버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안으로 입을 벌리게 되고 이 칼륨 이온이 붙는 자리가 또 뭉개지게 되고 나트륨 이온이 붙는 자리가 동그랗게 이렇게 다시 형성이 되겠죠. 5번처럼. 그래서 나트륨은 다시 나가게 되고 칼륨은 다시 나가게 되고 나트륨이 다시 붙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입을 벌리는 구조와 그리고 붙을 수 있는 작용 부위가 계속 인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단백질이 벌려져 있을 때는 오직 나트륨만 이 운반 단백질에 붙을 수 있고 입이 이렇게 벌려져 있는 경우는 오직 칼륨만 여기 운반 단백질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향성이 있다. 즉 나트륨은 안에서 밖으로만 이동할 수 있고 칼륨은 바깥에서 안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농도 기울기를 거스르는 거죠. 왜냐하면 세포 내에서는 저희가 나트륨이 안에 많거든요. 근데 얘네 자체를 밖에 많거든요. 근데 얘네 자체를 또 밖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굉장히 위배되는 즉 농도 기울기를 거스르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ATP를 쓰는 겁니다. ATP를 씀으로써 이 운반 단백질이 인산화가 됨으로써 구조를 변형시키고 이동을 시켜주겠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포 내 섭취와 세포 내 배출인데 얘네들은 진짜 크기가 너무 커서 막 단백질 아니면 세포막을 통해서 절대 지나갈 수 없는 애들을 말하고요. 특징으로는 물질을 세포막으로 감싸 소낭으로 만들어 이동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ATP를 소비한다. 섭취 종류입니다. 아래에서도 나와 있듯이 첫 번째 식세포 작용, 두 번째 음세포 작용, 마지막으로 수용체 매개 세포 내 섭취 작용입니다. 전부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것들은 세포 내 섭취고요. 즉 세포가 있으면 이 바깥의 물질을 이 세포 내로 섭취를 하는 과정입니다. 식세포 작용 자체는 이렇게 위족, 즉 가짜 발을 통해서 바깥의 물질을 흡수를 하고 식포를 만들어서 가수분해를 시키는 겁니다. 가수분해를 포함한 리소좀과 융합하면서 리소좀이 그때 옛날에 말했듯이 가수분해 효소가 있댔죠. 얘와 이 식포가 만나면서 이 안에 있는 물질을 가수분해, 즉 소화시키는 겁니다. 얘가 그거겠죠. 그 백혈구가 하는 그 식세포 작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세포 작용입니다. 음세포 작용 자체는 바깥에 용질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물질들을 세포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피막소포라는 것을 만들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수용체 매개 세포 내 섭취 역시 이 음세포 작용의 developed 뭔가 발전된 버전인데요. 얘는 그냥 이렇게 감싸는 게 아니라 수용체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특정 물질을 수용체로 인식을 한 다음 인식된 것을 붙잡아서 이렇게 막을 만드는 겁니다. 이 막에는 수용체에 맞는 물질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상한 불순물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얘는 굉장히 비특이적인 물질들을 전부 감싸는 거라면 얘는 굉장히 특이적인 물질들을 감쌀 수 있다. 즉, 물질이 바깥에 많지 않아도 수용체가 있다면 소량의 물질들을 인식하여 얘네가 섭취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포 내 섭취를 했다면 세포 외 배출을 알아야 될 텐데 그냥 간단하게 그림을 보고 끝낼 수 있습니다. 골지체에서 세포가 나가는 소낭을 만들어서 나가는 작용 자체를 세포의 배출의 한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소낭이 세포 막에부터 이렇게 물질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작용을 말합니다. 이 세포 내 섭취와 굉장히 반대된 개념이죠.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입니다. 일단 세포막 자체가 굉장히 한정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세포 내 세포의 배출을 하면 섭취를 하면 이 바깥에 있는 인지질을 써서 이만큼을 써서 이렇게 소낭 같은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아무튼 이 형광펜 칠한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쓰다 보면 이렇게 다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걸 연구해 본 결과 이렇게 다시 세포 내 섭취를 해서 없어지는 인지질의 양만큼 바깥에서 세포 내 섭취, 외 배출 할 때도 이렇게 소낭이 세포막에 붙으면서 인지질을 살짝 공급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스며들듯이 공급되죠. 즉 쓰인 만큼 다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나간 것을 굉장히 유사한 빈도로 하기 때문에 이 세포막의 인지질 개수를 거의 유사하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강이죠. 4강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지금까지 세포 안에 있는 구성 물질들을 배워봤고 오늘 배운 것을 통해 이들끼리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